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사이 서로 숨기지 않는 갈등이 갈수록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총장이 한 여론조사에서 대권 후보 1위 한 걸 두고 추미애 장관이 차라리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사퇴를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인데요. 둘 사이 갈등은 이렇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최경재 기자입니다. 국회 예산심사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작심한 듯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필요성을 두 차례나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월성 1호기 사건 수사 이후 윤 총장이 한 여론조사에서 대선 주자 1위에 올랐는데 이는 정치 행보의 결과라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권 후보로 1위라고 하면은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추 장관은 2주 전 수사 지휘에 반발하는 윤 총장을 향해 그런 말을 할 거면 직을 내려놓고 하라고 했는데 그때보다 수위가 더 높아졌습니다. 특히 추 장관은 과거 월성 1호기 사안에 대해 3건이나 각하했던 윤 총장이 이번에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건 정치적 야망 때문이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은 그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이후에 의심을 하시는 것처럼 정광석화처럼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여당 의원들도 정치를 할 생각이면 본격적으로 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않으면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맞장구 쳤습니다. 나아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검찰의 수사 착수 배경에 감사원, 야당이 연계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사전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교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원장은 완전한 오해라고 반박하면서 고발할 정도까진 아니었지만 추가 수사에 따라 범죄로 입증될 만한 여지는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를 공개할 때 수사 참고 자료를 보내겠다고 이미 언론에 다 이야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한편 추 장관은 윤석열 총장과 일부 언론사주의 만남이 사실이라면 검찰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위배된다며 감독권자로서 엄중히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내 언행의 정당성을 상대에게서 찾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관계, 결국 내각을 지휘하는 정세균 총리가 양측 모두에게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윤 총장의 여론조사 1위 소식에 정치권이 여러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사람의 갈등에 대해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는 정세균 총리. 재차 양쪽을 향해 자숙하라, 점잖고 냉정하라며 거듭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최근에 행보를 이렇게 보면 좀 자숙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그 점잖고 냉정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뒤에도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사퇴 촉구를 이어갔고 윤 총장도 최근 행보에 대해 자성한다는 반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이 대선 후보 지지도 1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는 오차 범위 이내였고 이재명 경기지사도 제쳤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생명으로 하는 현직 검찰총장이 야권의 잠재 후보로 대선 지지율 1위에 오르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검찰이라는 칼을 휘둘러 자기 정치를 한 결과라며 검찰의 힘 당대표 윤석열을 더 이상 묵과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윤 총장을 강하게 몰아붙인 게 오히려 몸집만 키워줬다는 분석도 나왔는데 일단 이낙연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현직 검찰총장이 마땅한 주자가 없다는 인물난을 실감한 야당은 이번 조사에 의미를 두지 않겠다며 정부 여당을 향해 비난을 돌렸습니다. 국민들의 반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응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지리멸렬한 야권의 현실이 윤 총장에게 날개를 달아줬다는 등 답답하다는 반응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바이든 당선인과 첫 전화 통화를 가질 예정입니다. 워싱턴을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장관은 바이든 정부 국무장관 하마평에 올라 있는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한미 간의 새로운 관계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정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당선인과의 첫 전화회담은 내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은 아니지만 내일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몇 시냐의 문제이지 내일 전화회담은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유럽 주요국들에 이어 일본 스가 총리도 곧 전화회담을 할 거란 보도들이 나오면서 청와대도 서둘러 통화 계획을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과 한국 중 누가 먼저 통화하냐는 일본의 관심사라면서도 코로나 방역에 관심이 큰 바이든 당선인이 문 대통령에게 듣고 싶은 게 많을 것이라며 기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서둘러 바이든 측과의 접촉면을 넓혔습니다. 차기 행정부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 바이든 측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서 북미 대화가 정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핵 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의 전화회담에선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코로나19 방역 같은 공동 관심사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에 대한 의사타진이 이루어질지도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정신입니다. 문 대통령과는 내일 통화가 예상되는데 바이든 당선인은 우선 유럽의 정상들과 잇따라 통화를 해서 미국이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권 인수 작업에 계속 발목을 잡고 있지만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국내외 행보에는 제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워싱턴 박성호 특파원 보도 먼저 들으시고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모처럼 대서양 양쪽의 정상들 간의 화기애애한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존슨 영국 총리, 메르켈 독일 총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과 잇따라 통화했습니다. 바이든은 미국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First of all, I'm letting them know that America's back. We're going to be back in the game. It's not American alone. 미국 우선주의 시대는 갔다는 선언이자 방위비 압박으로 트럼프가 망쳐놓은 유럽 동맹들과의 관계도 복원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차기 대통령으로서의 행보에 트럼프 행정부 외교수장은 어깃장을 놨습니다. Is it improper for these foreign leaders to be reaching out to Joe Biden? No mistake about it. We have one president, one secretary of state, one national security team at a time.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오전 브리핑 때도 현재 2기 트럼프 행정부로의 순조로운 이행이 진행 중이라면서 바이든의 당선을 부정했습니다. 이 발언 영상을 트위터에 올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니까 폼페이오가 육군 사관학교에서 수석을 했던 것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그는 닷새째 공식 업무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선이 조작됐다는 트윗만 여러 개 올렸습니다. 이런 태도에 대해 바이든 당선인은 망신 그 자체라고 한마디 하면서도 그렇다고 정권 인수 계획에 큰 영향은 없다고 했습니다. 네, 워싱턴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성호 특파원, 바이든이 미국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한 건 이제 트럼프 시대 외교를 지우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한 거 아닙니까? 네, 트럼프 외교에 대한 바이든 당선인의 평가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즉 미국 우선주의 내세웠다가 아메리카 언론, 미국만 홀로 외톨이가 됐다는 건데요. 그래서 훼손된 동맹을 복원하고 다시 정비하겠다는 게 외교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민주당 정강 정책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미국의 힘과 한계도 분명하니까 동맹들이 함께 하자는 겁니다. 당장은 기후변화 대처를 꼽을 수 있겠고 한국의 경우는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중국 견제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한반도 문제를 다룰 자리에 어떤 인사가 앉을지가 관심이란 말이죠. 그렇죠. 외교를 맡는 국무장관이 제일 관심인데요. 국무장관에는 앞에서 보신 강경화 장관이 면담한 크리스 쿤스 상원 의원이 거론되고 또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던 수전 라이스, 역시 그때 국무부 부장관을 지냈던 토니 블링컨이 거론됩니다.
정권 인수를 위해서 꾸린 기관 검토팀에도 한반도 관련 인사들이 눈에 띄는데요. 정보기관 분야에는 CIA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정박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안보 분야에는 국방부 아태차관보를 지낸 켈리 맥사맨 미국 진보센터 부소장이 보이는데 비핵화 협상의 현실적인 접근을 강조합니다. 과거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The U.S. negotiating team needs to be prepared for multiple alternatives to its maximalist positions and to look for pathways to get meaningful concessions at an acceptable price. And yes, that means reconsidering a step-by-step approach. 네, 작년 가을에도 제가 직접 만나서 이 입장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트럼프의 정상회담 쇼는 잘못이지만 북한과의 외교적 해법은 강력 지지한다 이런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끝으로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네, 선거 부정 주장하면서 또 미시간주에서도 소송을 내기로 하는 등 이 물러섬이 없습니다. 다음 주면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고를 했고요. 에스퍼 국방장관 경질했더니 그 밑에 비서실장하고 차관 직무대행까지 줄줄이 사임했습니다. 국방부 내부 조직이 휘청거리고 있는데 안보 공백 우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의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세계 각국이 이 백신을 먼저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신의 특성상 영하 70도로 수송하고 보관해야 하다 보니 백신을 유통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박선아 기자가 화이자 측의 설명을 취재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전염병 연구소장은 화이자 백신은 팬데믹을 끝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도구라고 평가했습니다.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고조되면서 미국과 유럽연합이 화이자와 대량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탈리아와 호주도 내년 초 접종할 일부 물량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백신 공동구매 네트워크인 코백스 퍼실리티와 화이자 양쪽에서 백신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미국은 급해졌습니다. 최대 6억 회분의 백신을 짧은 기간에 그것도 영하 70도를 유지하며 운송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화이자 백신을 위한 콜드체인을 구축해야 합니다. 화이자의 백신은 기존 독감 백신과 달리 항체 형성을 유도하는 바이러스의 핵산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몸 안에 안정화된 상태로 주입하려면 핵산을 감싸는 지질막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 과정에서 영하 70도를 반드시 유지시켜야 합니다. 운송을 하고 나서 맞을 때는 이제 녹여가지고 이제 맞추거든요. 냉장에서 하는 거는 지금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못 만든 거죠. 미국 미시간주에서 생산된 백신들은 드라이 아이스와 함께 특수 컨테이너에 실리게 됩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운반 업체에서는 70도 상태로 10일간 이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 놓은 상태인 거거든요. 백신이 실린 특수 컨테이너는 트럭과 항공기 편으로 하루나 이틀이면 미국 전역으로 사흘 정도면 세계 각국에 배송될 예정입니다. 우리 방역당국도 냉동 상태의 화이자 백신이 들어올 경우 약효의 손실 없이 일선 의료기관에 배분하고 접종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화이자 백신 외에 모더나와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의 백신들도 속도를 내고 있어 임상실험이 성공한다면 내년 3월 안에 여러 종류의 백신들이 추가로 출시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나흘 연속 3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일상생활에 조용한 전파가 이어지다 보니 정부는 이대로라면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올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겨울철 대유행에 대비해서 30분 신속 진단 시약을 공식 허가했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오늘 낮 국방부 안에 있는 합동참모본부 청사 앞입니다. 줄지어선 차량 안에 탄 사람들이 순서대로 창문을 내려 이동형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복지단 직원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뒤 간부 6명이 추가 확진되자 합동참모본부가 선제적으로 검사에 나선 겁니다. 확진자 중 1명이 지난 일요일 용산 국군중앙교회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돼 같은 교회를 방문했거나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직원들은 모두 검사를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왔던 인원들 중에서 일부에 관사하시는 분도 있었고 교회 참가하신 분도 있었고 그런 거죠. 이처럼 직장과 병원 등 일상생활을 고리로 한 조용한 전파가 이어지면서 확진자는 146명으로 세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99.7명, 한 달 전보다 37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60대 이상 고령층 확진자도 36명으로 늘면서 수도권 1.5단계 격상 기준인 40명에 근접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런 추세라면 전국적으로 거리 두기 단계를 올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언제든 급격한 확산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도 2, 3주 내에 충족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상 감염이 계속되고 겨울이 다가오면서 코로나 대유행 가능성이 제기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항원 항체 신속 진단시약 2개 제품을 정식 허가했습니다. 6시간이 걸리는 기존 유전자 증폭 검사법에 비해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항원 진단시약의 경우 30분 내에, 항체 진단시약은 15분 안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약처는 항원 진단시약은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만 사용해야 하고 감염 여부는 임상 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의사가 최종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엄마 장모 씨가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저희는 어제 장 씨가 사건 당일까지도 아이를 학대하며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취재 결과 이런 학대 동영상이 지난 8월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아기를 보고도 학대를 멈추지 않았고 이런 장면을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먼저 손하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두터운 외투에 모자까지 눌러쓴 어머니 장 씨가 취재진을 피해 뛰어들어갑니다. 아이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 없으세요? 1시간 반 만에 영장 심사가 끝나고 나올 땐 발걸음을 힘없이 옮겼습니다.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은 어떻게 소명하셨어요? 물리적 학대 전혀 안 하셨습니까?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조금 전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장 씨의 구속을 허락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경찰과 검찰은 사망 당일 외에도 아이를 학대한 뒤 동영상을 찍은 사례를 추가로 제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8월 중순 당시 12개월이었던 아기의 두 다리를 벌려 넘어뜨렸습니다. 아기가 아파서 울자 멈추기는커녕 1분도 채 안 되는 사이 3번이나 아기를 다시 넘어뜨리고 이를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신체적 학대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는 사망 한 달 전엔 마치 짐을 나르듯 아이의 목덜미를 잡아들어 두 다리가 뜬 채로 승강기에 태우고 목덜미를 감고 아이를 옮기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엄마가 아기에게 했을 거라곤 상상하기 힘든 모습입니다. 아기는 거치대에 올려놓은 상태로 장 씨는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정돈하기도 했습니다. 뜨거운 음식을 2, 3분 만에 먹여 아기가 고통스러워하며 울었다. 쇄골이 부러져 이미 깁스를 한 아기를 강하게 밀어 머리가 땅에 부딪혔다는 지인들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또 지난 9월엔 입양기관에 전화해 화를 내도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아 불쌍하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는다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장 씨의 신체적 폭행은 최소 6차례, 방임은 최소 16차례라는 게 경찰의 조사 결과입니다. 아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첫째만 봤어요. 둘째는 본 적 없어요. 8달에 걸친 집요한 방임과 폭행으로 아이는 만신창이가 됐지만 지난 7월부터 약 2달간은 어린이집도 대부분 결석했고 병원 치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저희가 느껴져서 아이의 상태를 본 의료진의 소견은 교통사고 정도의 강한 외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중상이었는데 정확히 어떤 충격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기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인 학대 정황에도 불구하고 장 씨는 혐의를 계속 부인하면서 말을 바꿔왔습니다. 평소 장 씨는 입양도 공개적으로 하고 또 나눔 활동을 할 만큼 외부에 비춰지는 모습에 상당히 신경을 써왔다고 하는데요.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고 나선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대화 내용, 사진, 동영상 같은 증거를 삭제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신재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사건 당일 아랫집에서 지진이 나는 줄 알았다고 할 정도로 큰 소리가 났던
A양 복부에 가해진 충격은 무엇이었을까? 장 씨는 첫 경찰 조사에서 소파에서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며 아이의 잘못임을 주장하고 버텼습니다. 부검 결과 외부 충격이 확인된 뒤엔 병원으로 가는 택시에서 구급대원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하다 상처가 났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습니다. 경찰이 그런 지시가 없었던 녹취록을 보여주며 추궁하자 결국엔 친딸이 A양 위로 뛰어내린 것 같다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장 씨는 신체적 학대는 전반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둘만 있는 공간에서 주로 이뤄진 범행. 저항조차 하지 못했을 아이는 이미 세상을 떠난 만큼 입증이 쉽지 않은 혐의들입니다. 아동학대 혐의 아직도 부인하시나요? 하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선 눈물까지 흘리며 잘못을 인정했다고 수사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CCTV를 제시하면 흔한 일은 아니었다는 식의 변명이었습니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방임 학대는 순순히 시인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깊은 고민 없이 이루어진 입양인 만큼 딸에 대한 진술도 즉흥적이었습니다. 몸에 심각한 상처에 대해선 아이가 잘 울지 않아 다친 줄 몰랐다고 했고 집에 방치한 이유는 아이가 잘 울고 예민해 잠을 깨우지 않으려 했다는 식의 답이 나왔습니다.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세 번째 학대 신고가 접수된 지난 9월 장 씨는 휴대전화 대화 내용 200여 건과 동영상 수십 건, 사진 수백 장을 지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이 사망 이후 경찰이 휴대전화를 압수한 당일에도 200여 건의 대화 내용을 급히 삭제했습니다. 남편은 학대 행위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입장이고 장 씨의 행위에 대해선 불리할 수 있다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이 상태 몰랐습니까? 경찰은 일단 남편에게 A양 사망에 대한 직접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보고 장 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남편에 대한 조사는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화이자의 백신 개발 소식에 전 세계가 들썩였던 건 그만큼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인데요. 폭증하는 확진자로 유럽은 당장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위기를 맞았고 미국에서는 하루 20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탈리아 나폴리의 병원 앞에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한 남성은 차 안에서 연신 기침을 합니다. 코로나19 환자가 몰리면서 진료가 지연되자 대기 중 호흡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보다 못한 병원 측은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산소통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Non esiste che mio padre viene lo ricovero per altre patologie che deve essere curato. 하루 6만 명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프랑스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 환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500km나 떨어진 독일로 제트기까지 동원해 환자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Pratiquement tous des patients qui ont entre 55 et 65 ans, voire un petit peu plus. Ce sont tous des patients qui sont Covid+ depuis plus de 7 à 10 jours. 유럽 지역 누적 확진자는 1,270만 명, 사망자도 30만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입원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의료진은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They're also very tired and stressed out, and we have a lot of sickness due to either burnout or just that they're unwell themselves. 홍역 같은 선거를 치른 미국은 선거 직후 팬데믹이 올 것이라는 경고가 현실이 됐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어서며 누적 확진자는 1,023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상황이 심각한 텍사스주에서는 또다시 시신 보관을 위한 냉동 트럭이 등장했습니다. This is a very dangerous period. This is possibly the worst period of the entire epidemic. 화이자가 개발 중인 백신이 효과가 있다는 소식엔 희망과 공포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이자의 백신이 곧 생산된다 해도 내년까지 접종 가능한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10%가 채 안 됩니다. MBC 뉴스 김정원입니다. 1조 6천억 원대의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라인펀드. 이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에게 금융감독원이 이례적인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불안전 판매를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읽히는데요.
한편 또 다른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옵티머스 펀드는 회수 가능한 돈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실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서울 반포의 대신증권 WM센터. 문을 연 지 5년도 안 돼 폐쇄 위기에 처했습니다. 구속된 장모 전 센터장 등이 이곳에서 라인 펀드를 1조 원 이상 불안전 판매한 책임을 물어 금융감독원이 폐쇄 결정을 내린 겁니다. 대신증권에서 거짓으로 만든 담보금융 100%라는 상품 설명서를 저희들은 받고 설명을 듣고 가입을 한 것이죠. 펀드를 판 증권사 대표들에게도 대거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 등 3곳의 전현직 대표 6명에 대해 직무정지 등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를 하지 못해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번 중징계는 더는 불안전 판매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금감원의 강력한 메시지로 분석됩니다. 원금 손실이 이렇게 날 수 있는 고위험 상품들에 대해서 안전자산이라고 확정적으로 부담 권유하지 마라 라는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증권사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모든 CEO가 말단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CEO에게까지 책임을 물리는 것이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금감원이 자신들의 감독 부실 책임을 증권사에 떠넘긴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감원 직원들 구속당하고 그러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희한테 너무 책임을 많이 부르니까. 이대로 징계가 확정될 경우 일부 증권사들이 소송전에 돌입할 거란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따가운 여론에 직면한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한편 5천억 원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펀드는 회수 가능한 금액이 10%도 안 될 거란 실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3천억 원 가량은 회수가 의문인 C등급이고 1,600억 원은 횡령이나 돌려받기 등으로 이미 사라진 D라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도저히 빚 갚을 형편이 안 되다 보니 법원에 구제를 신청해서 그 책임으로부터 일단 벗어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올해 모든 연령대의 개인회생 신청이 줄어든 반면 20대는 급증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취업, 코로나19 탓에 이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기 힘든 게 현실인데요. 이제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힘든 게 아니라는 요즘 청년들의 이야기를 서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8살 신민준 씨. 유명 대학 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2년째 직장을 구하지 못해 가끔씩 들어오는 아르바이트 작업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고정적이지 별로 않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내년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지? 다시 할 수 있나? 더 큰 걱정은 빚입니다. 대학 시절 학자금 대출 1,700만 원으로 시작해 생활비 대출까지 받으며 쌓인 빚이 4,300여만 원. 신용 등급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이자까지 밀려 독촉 전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신용이랑 연동되어 있는 거잖아요, 현대적. 0이 아니라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이제 내 의지가 아닌 걸로 시작돼 버리니까 이렇게 살아서 뭔가 의미가 있을까?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 학자금 대출 빚을 진 대학생은 46만 명. 대학생 7명 중 1명꼴입니다.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이 2,700만 원에 달하다 보니 집에 여유가 없는 학생들은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자금 대출 가운데 소득이 없어도 매달 이자를 내야 하는 일반 상환 대출의 경우 6개월 이상 이자를 못 낸 학생이 5년 새 1.7배로 늘었습니다. 본인이 벌어서 갚아야 되는데 취업이 어렵게 되면 학자금 상환할 수 있는 이 재정적 소스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체율이 높아지고 또는 이제 뭐 신용불량자도 생기고. 코로나가 부른 최악의 고용 한파. 고용 시장은 젊은 층에 더 가혹해 지난달 실업자 가운데 20대와 30대 비중은 40%로 전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취업이 안 돼도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든 생활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없다는 것. 이제 손님들이 많이 줄어서 알바생들도 많이 못 뽑고 있는 상황이고 일하고 있는 알바생들은 이제 더 시간을 줄여가지고 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뭐 주변에서 취업했다는 소식도 없고. 방값이나 통신비, 교통비 등은 도저히 줄일 수 없어 학생들은 먹는 걸 줄이고 있습니다. 학교 앞에서 자취하는 이 대학생의 점심은 편의점에서 산 900원짜리 삼각김밥 한 개가 전부입니다.
가장 줄이기 쉬운 고정지출 항목은 식비라고 생각을 해서 또 이제 같은 음식을 시킬 때도 가장 저렴한 가격이 되는지. 하루에 한두 끼만 먹는 학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한 달 동안 거의 하루에 한 끼씩만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되게 배고픈 걸 되게 못 참았었는데 뭐 지내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이렇게 아끼며 애써도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25살 이모 씨는 대학 졸업 후 취업해 월급 170만 원을 아끼며 살던 중 부모님 병원비 등으로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적은 급여 때문에 은행 대출을 거절당한 이 씨는 저축은행에서 20%대 고금리 대출을 받았고 이 대출로 신용등급은 더 떨어져 사금융에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200만 원, 300만 원으로 시작한 빚은 1년 만에 3,500만 원으로 불어났고 이 씨는 결국 지난 8월 개인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이자만 봐도 한 110만 원, 120만 원? 그 정도. 일도 하기 싫었어요. 그냥 어차피 벌어봤자 다 거길로 나가는데 안 되겠다. 더 이상 돌릴 수도 없고. 이렇게 빚에 허덕이는 젊은 층이 늘면서 올 들어 20대들의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전 연령대 가운데 유일하게 늘어 21%나 급증했습니다. 300에서 500 빌린 게 이자가 붙고 그걸 갚지 못해서 또 대출을 받아서 그걸 갚아나가고 하다 보면 이게 채무가 눈덩이처럼 뿔죠. 최근에는 취업난으로 인해서 생활자금 대출이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20, 30대들이 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인식해 정부는 지난달부터 청년 채무 상환 유예 제도의 대상을 원래의 30세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유예 기간도 5년으로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를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청년 세대들을 위한 별도의 금융기관들을 만들거나 이들을 위한 별도의 어쨌든 금융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출발선에서부터 빚에 짓눌리고 생활고에 신음하는 20대 청춘들.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하는 이들에게 이제 꿈이나 미래를 생각하는 것조차 사치스러운 일이 됐습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또 음주운전 사고 소식입니다.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배달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운전했다는 걸 기억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수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30분쯤 인천 서구 원창동의 왕복 8차로 도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찌그러진 오토바이가 널브러져 있고 파편이 도로를 뒤엎었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구급대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한 남성을 병원으로 옮깁니다. 도착을 했을 때 환자분은 이제 바닥에 누워 계셨어요. 다리 쪽만 아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확인해 보니까 팔 쪽에도 골절이 있었어요. 38살인 가해 차량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71%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만취한 운전자는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100여 미터를 역주행하다 타이어가 펑크난 뒤 멈춰섰습니다. 배달 일을 마친 뒤 직원들과 식사를 하고 집으로 가던 23살 피해 남성은 이 사고로 왼쪽 다리를 잃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음주운전자는 동인천 부근에서 회사 동료와 술을 마신 뒤 경기도 부천의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한 것도 사고를 낸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자기 차를 운전하고 간지를 모르겠다. 자기는 이제 여기 지도도 잘 모르니까 왜 여기 와서 사고 난지를 모르겠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지난해 15,000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295명이 목숨을 잃었고 25,0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음주 단속이 강화된 경기 남부 지역에서만 지난 2달간 7명이 숨지고 763명이 다쳤고 630여 명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유치장에 가뒀고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교통사고의 피해를 어설픈 연기로 만들어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어설프고 황당한 연기인지 CCTV에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류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시내버스 안. 현금으로 요금을 낸 20대 남성이 느릿느릿 거스름돈을 챙깁니다. 그 사이 버스가 출발하자 몸을 크게 휘청거리더니 버스 바닥에 쓰러집니다. 놀란 버스 기사가 차를 세우고 다가가자 다짜고짜 치료비와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평상시처럼 운행을 하는데 그래 노약자도 아니고 젊은이가 그래 넘어진다는 건 진짜 황당하더라고. 지금 바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러더라고. 이른 아침 부산 해운대의 한 유흥업소 주차장 출구. 흰색 승용차가 느린 속도로 막 나가려는 순간 주차요금소 뒤편에서 한 남성이 빠른 속도로 걸어 나오다 차량에 살짝 부딪힙니다. 건장한 체격의 이 남성. 버스 안에서 넘어졌던 바로 그 20대 남성입니다. 그리고는 음주운전을 한 게 아니냐며 현금 500만 원을 요구했고 원하는 만큼 돈을 받지 못하자 운전자를 실제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사고 현장 CCTV를 확인하던 중 이상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이 남성이 주차장 출구에 미리 몸을 숨기고 있다가 갑자기 차량 앞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피의자는 음주운전한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할 수 없는 약점을 가지고 그 약점을 이용한 범행입니다. 이 남성은 유흥업소 주변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골라 부딪힌 뒤 3차례에 걸쳐 350만 원을 챙겼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4번이나 넘어지는 연기를 한 뒤 치료비 명목으로 450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이 남성은 버스 기사와 회사로부터 곧바로 돈을 받기 위해 일부러 종점에서 가까운 정류장에서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경찰은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이런 연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남성을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과 공갈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하늘을 나는 드론 택시가 시험 비행을 했습니다. 정부가 주도해서 진행한 시험이었는데 실제 운행은 2025년이 목표입니다.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로펠러 16개가 달린 거대한 드론이 천천히 떠오르더니 멀리 강변북로의 자동차들을 가뿐하게 앞지르며 한강 위를 날아갑니다. 시속 130km로 날 수 있는 2인용 드론 택시입니다.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유인 드론이 서울 도심을 비행한 건 이번이 처음. 7분 동안 여의도 상공을 2바퀴 돌았습니다. 아직은 안전 기준이 없어 사람 대신 쌀포대 80kg을 실었고 목표 고도인 300m보다 훨씬 낮은 상공 50m를 비행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비행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에서 안전성 검증이라든지 그런 관련 제도를 검토를 다 한 상황이고요. 한국형 드론 관제 시스템은 더 정교해졌습니다. 여러 드론이 동시에 뜬다 해도 서로에게 방해되지 않을 정도의 비행 구간을 부여해 충돌 위험을 낮추고 안전성을 높입니다. 일반 드론만 포함되는 것들이 아니라 드론 택시로 불리는 UAM 플랫폼도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실시간 비행 정보를 다 획득하면서 안전하게. 우리나라의 드론 택시 상용화 목표는 2025년. 첫 노선 중 하나가 될 서울 여의도에서 인천공항까지는 20분 정도가 걸릴 전망입니다. 오늘 시연한 기체는 중국제였지만 현대차에 이어 한화 시스템도 도심형 유인 드론을 개발 중입니다. 각국 정부도 오는 2040년 7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시장 선점을 위해 앞다퉈 상용화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우버가 우리보다 2년 빠른 2023년 상용화를 선언했고 프랑스는 파리올림픽이 열리는 2024년 드론 택시 운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오늘 중국은 해마다 판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알리바바의 쇼핑데이였습니다. 명품부터 아파트까지 1초에 58만 건의 주문이 밀려들면서 이번에도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베이징 김희용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알리바바 측이 설치한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 3,723이라는 숫자가 새겨졌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 총 거래액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유명 명품을 포함해 전 세계 25만 개 브랜드가 참여했는데 주택 80만 채도 상품으로 나왔습니다. 이번 쇼핑 기간을 기다렸던 사람만 8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외출이 줄어들면서
온라인 쇼핑객이 더 많아졌다는 분석입니다. Healthy product from cleaning to supplement because Chinese people pay highly attention to health nowadays because of the pandemic. 매년 11월 11일 쇼핑데이에 더욱 부각되는 중국의 소비력은 명실공히 중국을 끌어나가는 중심 동력입니다. 지난해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축을 극복하는 계기로 삼았고 올해 역시 코로나19에 타격받은 경제 회복의 선언으로 읽힙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과의 본격적인 패권 다툼을 앞두고 쇼핑데이 같은 내수시장 확대를 통해서 경제 성장과 과학기술을 발전시킨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마다 쇼핑데이에 이루어지는 방대한 주문의 빠른 배송을 위해서 인공지능 활용 능력이 발전됐습니다. 또 올해도 49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는 등 쇼핑데이는 경제 전반에 활력을 주는 이벤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在高峰期前2个月，我们加大了这个招聘。除了官网上的这个招聘以外，我们在人商市场也加大了力度。 그러나 실시간 판매 증가액을 과시하며 떠들썩했던 예년과 달리 올해 행사는 차분하게 치러졌습니다.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 최근 중국 정부의 금융 정책을 비판한 뒤 당국으로부터 강한 경고를 받았던 일 때문으로 추정되는데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의 핵심인 소비를 강조하는 이면에 나타나는 통제된 중국 사회의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희웅입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어제 일본 스가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스가 공동선언을 제안했고 스가 총리가 난색을 표했다는 일본 언론들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뭘 제안하든 일본은 강제 동원 문제의 해결책부터 내놓으라는 입장입니다. 도쿄 고현승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어제 스가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이른바 문재인 스가 선언을 제안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의 공동 선언을 잇자고 했다는 겁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는 식민 지배에 대한 일본의 사과, 미래지향적 우호 협력 관계, 대북 정책 공조, 2002년 월드컵 협력 등이 담겨 있습니다. 歴史的事実を謙虚に受け止め、これに対し痛切な反省と心からのお詫びを申し上げました. 문재인 스가 선언 역시 비슷한 내용의 제안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들은 스가 총리가 난색을 표했다고 전했고 관방 장관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新たな共同宣言の作成を含めて日韓関係に対する具体的な提案があったわけではないと承知はしております. 박 원장은 또 도쿄 올림픽을 관계 개선의 중요 계기로 삼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입장에선 남북 공동 입장 등 남북 관계 개선의 계기로, 일본 입장에선 납치 문제 해결의 계기로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스가 총리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씨来られたらこれ会談しますね. いい機会だなというふうには思います. 박 원장은 이를 위해 한일 정상회담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일본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외무성이 공개한 스가 총리의 발언에는 북한에 대한 대응, 한미일 공조, 납치 문제 해결 등 자국 이익에 관한 언급이 전부입니다. 스가 취임 이후 한국 경제인 입국을 우선 허용하는 등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대상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는 65년 청구권 협정의 틀을 지키는 데는 아베 때와 마찬가지로 요지부동입니다. 引き続き訴訟が起こるという可能性が考えられること。他のアジアの国々との戦後処理の問題にも影響が及ぶかもしれないと. 우리 정부는 외교 당국 간 협의, 고위 관료와 정치인의 방일 등 접촉면을 늘리고 있지만 일본이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상황에서 자칫 한국만 해결을 서두른다는 인상을 줄 우려도 있어 보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여기 인도로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조차도 아 내가 이 킥보드를 여기서 타야 되는구나 아니구나를 인지를 못한 채로 타시는 것 같은데 기계와 사람이 이렇게 다쳐버리면 크게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해야 되고 운전수 타고 간다고 알고 이렇게 잡고 타고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도 배달하시는 분들 특히 많으신데 좀 천천히 다녀주고 했으면 되는데 옆으로 가면 아무래도 부모 입장에서는 애들 걱정이 되죠. 여기 차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거든요. 통학로가 너무 작아가지고 애들이 도로로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보완된 건데도 이렇게 좁거든요. 저학년들은 거의 엄마가 같이 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차가 많이 혼잡할 때는 되게 혼잡하거든요. 항상 불안하고 항상 염려가. 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전 남편을 제주도 펜션에서 살해한 혐의로 최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 사건 기억하시죠? 이 사건의 피해자는 살해당한 전 남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또 다른 피해자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30대 여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혐의 인정하세요? 지난 6월 제주의 한 펜션에서 벌어진 사건. 기쁜 마음으로 어린 아들을 만나러 간 전 남편은 안타까운 죽음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숨은 피해자가 또 있었습니다.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한 펜션을 운영하던 노부부인데요. 펜션은 이 부부가 은퇴 자금을 모두 투자해 마련한 노후 대책이었습니다. 은퇴하시고 고향에 계시던 부모님을 제 권유로 제주에 오셨고요. 은퇴 자금을 가지고 이제 펜션을 운영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거기가 이제 유일한 수입처였는데. 하지만 이곳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기존의 예약은 모두 취소됐고 새로 오는 손님도 없었습니다. 결국 폐업, 심리치료도 받아야 했습니다. 고향을 떠났을 때는 정말 큰 결단을 하고 제2의 인생을 사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생겨버려서 마치 뭔가 인생이 좀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망가진 것 같기도 하고 실패한 것 같기도 하고 심리치료를 하러 좀 다니셨고요. 억울했던 노부부는 고민 끝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정황을 볼 때 고유정 개인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였거든요. 그래도 너무 억울하다. 그래도 혹시 모를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겠느냐라는 반응이 있었고, 다행히도 1심 재판에서 승소했지만 고유정이 가진 재산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낮습니다. 객관적인 결과가 예상되지는 않고요. 고유정의 가족들이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고유정의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할 의무는 없거든요.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죠. 이 사건으로 무너진 평범했던 노부부의 일상. 하지만 고유정은 사건 후 단 한 차례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부부에게 돈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억울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열네 살 조선의 여자아이가 이제 대한민국의 90살 할머니가 됐는데 왜 아직도 해결해주지 못하느냐. 일본을 상대로 한 소송의 마지막 재판에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피 맺힌 울분을 쏟아냈습니다. 일본 정부의 외면 속에 재판은 4년째 이어졌고 소송에 동참한 11분의 할머니 중에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나라, 나는 조선의 아이였었어요. 조선의 아이가 대한민국에 늙어이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호소를 해야 됩니까? 4년이나 이어진 소송, 피고 일본 정부는 출석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재판인 오늘 다시 법정에 선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나라가 해결해 주리라 믿었다며 일본은 피해자들이 다 죽기를 기다리는데 한국은 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느냐고 울먹였습니다. 대만의 위안 소문은 삼각형 모양이었고 모두 6개 칸으로 돼 있었다. 14살 소녀가 겪었던 이 끔찍한 기억은 90이 넘어서도 생생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또 지난 2015년
한일 정부가 맺은 위안부 합의에 대해선 엄연히 피해자가 있는데 말도 안 된다며 거듭 비난했습니다. 일본은 이걸 사죄배상 안 하면 우리가 죽고 나면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은 영원히 전범 국가로 남을 것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11명은 지난 2016년 일본 정부에 직접 책임을 묻겠다며 우리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일본은 한 나라가 자국법으로 다른 나라를 처벌할 수 없다는 주권 면제 이론을 들어 재판 자체를 부정해왔지만 피해자 측은 나치의 전쟁 범죄 같은 중대한 인권 침해는 주권 면제의 예외로 인정됐고 이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합니다. 할머니들도 우리나라의 국민이고 기본권 주체로서 이분들이 마지막 두드리고 있는 이 법원의 재판문을 열어주십사라고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4년 전 소송을 낼 때 11명이던 피해 할머니는 이제 4명만 남았습니다. 끝내 피고 없이 마무리된 이번 재판은 내년 1월 최종 결론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의힘이 찬성 의사를 밝힌 데 이어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발의를 선언했습니다. 모처럼 여야가 법안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건데 연내 통과가 가능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박주민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선언했습니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주라든지 관련 공무원들을 처벌함으로써 확실한 제도적 개선을 이룰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중대재해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공무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했고 손해액의 5배 이상을 배상케 하는 징벌적 배상 조항도 포함시켰습니다. 큰 틀에선 기존 정의당안과 유사합니다. 다만 징역형의 하한선은 낮췄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와 50인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을 4년간 유예시켜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의원들은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최대한 절충한 합의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이제라도 법안 논의가 시작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강조했던 이낙연 대표의 말을 상기시키며 이 대표가 직접 나서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낙연 대표께서 책임져야 합니다. 당대표로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책임을 질 때입니다. 이 대표는 당론 채택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의당이나 일각에서는 당론으로 이거를 채택해야지 좀 더 이 진정성이 사는 게 아니야 이런 요구가 있거든요. 그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겁니다. 민주당 내에는 새로운 법을 만들기보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게 낫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연 의원들은 내일 법안을 발의하고 당 내부 설득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배달이 늘면서 근거리 이동에 적당한 이런 초소형 전기 화물차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0.3톤짜리 이 전기 화물차의 가격이 1톤짜리보다 오히려 비싸게 팔리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이유가 뭔지 김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늘어난 초근거리 배달업체들은 초소형 전기 화물차를 선호합니다. 유지 관리비가 저렴하고 소음이 없어 야간 배달에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적재 한도가 300kg인 초소형 모델이 적재량 1톤인 소형보다 오히려 구입 가격이 더 비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소형 전기 화물차 가격은 4,050만 원이지만 보조금 2,7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2,167만 원인 초소형 전기 화물차는 보조금이 768만 원에 불과합니다. 보조금을 감안하면 소형은 1,350만 원인데 초소형은 1,399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10% 부가세 환급까지 더해지면 소형은 982만 원, 초소형은 1,202만 원으로 가격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보조금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초소형 차가 오히려 더 비싼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보조금은 동급의 일반 화물차 가격과 비교해 차익을 보존해주는 건데 초소형 전기 화물차는 비교할 화물차가 딱히 없다 보니 보조금이 적게 책정됐다는 게 정부 측 설명입니다. 국산 초소형 전기 화물차 출시를 기다리던 세탁소 연합회와 근거리용 택배업체들은 구입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향후 500대 정도를 구매할 의향이 있습니다. 1톤차와 동등한 가격이라면 포터를 구매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거죠. 공공 주문과 함께 수출 계약은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내수 시장에서는 왜곡된 가격 구조로 외면받고 있는 겁니다. 소형차에서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 그러한 수준에서 초소형차도 살 수 있는 보조금 대응이 필요합니다. 4천만 원짜리 소형 화물차보다 2천만 원짜리 초소형차의 실구입가를 더 비싸게 만드는 이상한 보조금 정책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2호 상생형 일자리인 횡성 전기차 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네, 비대면 시대 소비 생활의 포장과 택배가 폭증하면서 폐기물도 급증하고 있다는 거 가정에서도 실감하실 겁니다. 지구환경팀의 김민욱 기자가 일주일 동안 매장이 아니라 택배로만 소비 활동을 해봤습니다. 과연 폐기물이 얼마나 나왔을지 확인해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도 설명해 드립니다. 필요한 건 모두 온라인에서 구입해 배송받기로 한 첫날. 가장 먼저 주문한 건 기저귀입니다. 계획했던 건 아닌데 마침 저희 아이의 기저귀가 떨어졌어요. 이게 또 기저귀가 부족하면 되게 조마조마하잖아요. 주문하는 김에 필요한 식료품도 같이 주문했습니다. 다음 날 일찍 첫 번째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종이 상자에 기저귀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즉석밥과 우유 등이 든 종이 상자가 2개 더 왔습니다. 상자 2개가 나왔고요. 종이 완충제 이만큼이 나왔고요. 냉동팩 2개가 하나 또 나왔습니다. 게다가 물도 마셔야 하니까 여기다 빈 페트병 여러 개가 추가됐습니다. 일주일간 폐기물을 쌓아둘 다용도실입니다. 하루치 폐기물을 모았을 뿐인데 다용도실이 왠지 비좁게 느껴집니다. 언택트 소비 이틀째인데요. 일요일쯤에는 도대체 재활용품이 얼마나 쌓여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수요일에는 비누와 치약을 배송받았습니다. 비닐 포장 폐기물이 2개 생겼습니다. 목요일에는 월요일에 주문했던 전구 1개가 왔습니다. 역시 비닐로 2겹 포장돼 있었습니다. 다행히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폐기물이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종이 상자 3개, 스티로폼 상자 하나를 집안에 들여놔야 했습니다. 주문한 것에 비해 상자가 너무 많아 보였습니다. 상자를 열어보고 의문이 풀렸습니다. 하나에 담을 수 있는 양을 3개의 상자에 나눠 담은 겁니다. 배송업체가 식품의 신선도를 냉동, 냉장, 상온 3가지로 구분해 각각 별도의 상자에 담아 보냈습니다. 이 작은 양념 하나를 배송하는데 이 박스 하나가 필요했습니다. 이 박스에 이 작은 양념 한 통이 담겨서 왔거든요. 서비스 차원에서는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데 문제는 폐기물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토요일 배송업체는 좀 달랐는데 주문한 식료품을 한 상자에 담아 보냈습니다. 별도 상자에 담는 대신 골판지로 구획을 나눠 냉장식품 옆에는 아이스팩을 넣었습니다. 어제보다 줄긴 했지만 종이 상자 하나와 골판지 4장, 아이스팩 3개가 나왔습니다. 다용도실이 눈에 띄게 비좁아졌습니다. 택배로만 일주일 살아보기 마지막 날. 음료 3병을 주문했는데 커다란 상자 2개가 도착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지구한테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포장입니다. 저희가 주문한 건 우유, 주스, 그리고 차 이렇게 3병이에요. 종이 상자 2개와 아이스팩 4개, 은박 비닐 2개. 해당 업체에 과대 포장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메일 답변을 통해 업체 측은 상품이 파손될까 봐
정성을 다해 포장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면서 포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포장 방법에 대해 고민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비대면 소비로 살면서 얻은 폐기물입니다. 다용도실 켠이 다양한 폐기물로 가득 찼습니다. 폐기물을 모두 꺼내 거실에 늘어놔봤습니다. 종이상자 11개, 아이스팩 11개. 플라스틱과 비닐 폐기물은 일일이 세기도 어렵습니다. 1년은 약 50주. 일주일이 아니라 1년을 모은다면 이것보다 50배가 되는 폐기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쓰레기산을 만드는 데 일조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올해 9월 음식이나 식료품 온라인 거래 총액은 2조 9천억 원. 1년 전에 비해 84.8%나 늘었고 생활용품 거래는 54.4% 늘었습니다. 우리 집뿐 아니라 전국에서 폐기물이 급증하고 있는 건데요. 이 폐기물이 진짜 쓰레기가 되지 않고 최대한 재활용될 수 있도록 분리수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먼저 종이상자들. 종이상자는 송장과 접착식 테이프를 반드시 떼야 합니다. 다음은 플라스틱. 플라스틱 분리 배출의 핵심은 음식물 등으로 오염된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염된 것이 섞이면 깨끗한 폐기물까지 못 쓰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음식물이 좀 얼룩이 졌다, 깨끗이 닦았는데도 얼룩이 졌다 그럴 때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팩. 아이스팩에는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을 얼려 만든 친환경 아이스팩에는 물은 버리고 종이는 재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말은 다릅니다. 사실은 이게 종이라기보다는 코팅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종이로 사실은 재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재활용함이 아니라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할까? 재활용이 안 되는 종이 아이스팩에 분리배출 표시를 한 두 업체에 물어봤습니다. 한 업체는 재활용이 가능한 비닐 포장 얼음팩으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말했고, 다른 업체는 분리배출 마크를 없애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비대면 소비가 늘 수밖에 없는 코로나 시대. 폐기물을 하나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먼저 소비자들은 가까운 매장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은 직접 가서 사기, 분리배출 정확하게 하기 등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배송 및 포장업체들은 포장재를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다용도실이 드디어 비워졌습니다. 속이 다 시원합니다. 우리가 쓰고 버리는 것들, 우리 집 다용도실에서 나온 것들이 하나라도 더 재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보겠습니다. 네. 공수처장 후보 현미경 검증 사퇴의 적격 시비도인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두고서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후보를 두고서 공방이 있어요. 예, 여야 그리고 법원과 법무부, 대한변협에서 모두 11명의 후보를 추천했는데요. 네. 상호 검증이 한창입니다. 오늘은 야당 추천 석동현 변호사의 과거 전력이 쟁점이 됐는데 어떤 논란인지 직접 보시죠. 네. 자, 오늘 문재인 하해 집회 일본의 수출 규제 한국을 배제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나라와 국민에게 반역하는 일만 아니라면 저는 체질파가 되겠습니다. 다음 선거 때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기본으로 합니다만 도저히 임기를 포기할 것입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져갑니다. 석동현 후보자에 간 경우에는 8.15 집회를 당사자들 변호 활동하고 계시고 민경욱 의원 선거법과 관련해서도 개표 부정 사건인가요? 그것도 변론을 하고 계시고 공수처장으로서 지금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전혀 지킬 수 없는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이를 안 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제도를 부인하는 사람이 제도 운영을 맡을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보면 석 변호사가 국민의힘에 공천 신청을 했던 이력이 있고 또 네. 공개석상에서 정치 성향을 자주 드러내온 만큼 반쯤 정치인이다. 이런 중립성 논란이 있습니다. 석 변호사는 야당 추천 후보이죠. 자, 말씀하신 대로 석 변호사가 이제 야당 추천 후보인데 여당 추천 후보 중에도 이제 전력 두고서 논란이 좀 있죠. 예, 방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민주당이 추천한 전종민 변호사인데요. 관여했던 사건이 논란입니다. 어떤 사안인지 직접 보시겠습니다. 네. 최강욱의원의 변호를 하고 있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의뢰인과 변호인의 관계를 좀 넘어서는 것처럼 보여요. 너무 이해관계가 분명하게 보이는 또 예측할 수 있는 분을 임명할 경우에는 국민이 신뢰를 갖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고위층의 부정비리 척결은 온데간데 없고 검찰을 잡아야 되겠다. 이게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공수처를 만든 목적이고. 그러니까 이제 전 변호사도 이제 과거에 맡았던 사건이 지금 정부에서 일했던 분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중립성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 다른 후보가 잦은 사퇴를 했어요. 네, 이번엔 야당이 추천한 손기호 변호사인데요. 공식적으로는 과도한 언론 취재 때문이라고 해서 무슨 뜻인지 손 변호사 측에게 물어봤더니 공수처에 대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과민 반응하는 여론이 부담스러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른 한편에서는 공수처장 청문회도 부담이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과거 이 청문회 관련 발언으로 오늘 구설에 오른 후보도 있습니다. 유일하게 법원이 추천한 최훈식 변호사인데요.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네. 국회에서 자기들이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지명했는데 다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모순입니다. 공수처장을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청문회에 나가서 난도질 당하는 거거든요. 청문회를 공수처장에게 굳이 요구할 필요가 있느냐. 특히 정보기관이나 검경도 공수처로 정보를 이첩하도록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 직무유기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자, 요약하자면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는 생략하자, 또 실무 책임자인 공수처 차장 인사권을 달라, 그리고 검찰이나 경찰의 범죄 정보를 공수처에 보고하도록 하자는 다소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공청회에서 한 말이긴 하지만 공수처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야당으로선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제 남아있는 후보가 이제 10명이 되나요? 예, 손기호 변호사를 뺀 10명인데요. 출신별로 보면 판사 출신이 4명, 네. 검사 출신이 6명인데 이 중 여당은 판사 출신만을, 또 야당은 검사 출신만을 추천해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만큼 이 흰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대한 변협 추천인데요. 네. 이분들 중에서 후보자가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2명을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1명을 지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언제 결정이 되는 거죠? 내일 모레, 그러니까 13일 날 마라톤 협상을 하게 되는데 네. 후보자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A매치데이를 맞아 올림픽 대표팀도 이집트, 브라질과 평가전을 치르는데요. 이승우와 백승호,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의 두 선수에겐 의미가 남다른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명노 기자입니다. 소속팀에서 뛰지 못하는 해외파를 겨냥한 압박 발언. 이번 유럽 쪽에 대한 체크는 이번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대상에 포함된 이승우와 백승호에겐 올림픽팀 합류가 반가우면서도 묵직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보여주지 못하면 다음 기회가 없는 거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 선수들 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항상 거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강렬했던 바르셀로나 유스팀에서의 추억.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화려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두 선수 모두 A대표팀에도 발탁됐지만 성인이 된 뒤 유럽 무대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면서 올림픽 대표팀 내에서도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이승우는 지난 시즌보다 출전 기회는 늘었지만 의욕적인 모습에 비해 공격 포인트가 부족하고 백승호는 분데스리가 2부 리그에서 올해 3경기에 교체 출전한 게 전부입니다. 그 사이 이동준과 엄원상, 송민규와 이동경 등 K리그 선수들이 김학범호의 주축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선 자원 경쟁은 더 험난해진 상황입니다.
모레 시작되는 이집트 브라질과의 2연전. 두 선수에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골프공을 쳐서 물수제비로 연못을 건넌 다음 바로 홀컵에 넣는다? 설마 했던 묘기가 마스터스 대회 연습 라운드에서 실제로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늦가을에 열리게 된 마스터스 골프. 마스터스 하면 빠질 수 없는 이벤트죠. 바로 16번 홀 물수제비 샷. 올해는 세계 랭킹 2위 스페인의 욘남이 도전했습니다.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물수제비 샷으로 그린에 올린 것도 신기한데요. 아직 볼 게 더 남았습니다. 잘 보세요. 공이 핀을 향해 빠르게 굴러가는데 방향을 틀더니 내리막을 타고 그대로 홀컵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른바 물수제비 홀인원 정말 대단한데요. Which the craziest thing is, and to make it to a back pin, I mean, clearly we're all pretty shocked. Yeah, pretty nice birthday present. Can't complain. 팬들도 깜짝 놀랐어요. 영상이 조작된 줄 알았다. 골프 역사상 최고의 샷이다. 반응도 정말 뜨거웠습니다. 사실 마스터스의 물수제비 묘기는 과거에도 있었는데요. 바로 11년 전 당시엔 BJ 신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오늘 라메샷이랑 정말 비슷하죠? 로리 맥길로이, 조던 스피스까지 당대 최고의 선수들도 실패한 적이 있는데 스피는 물론 경사까지 읽는 법이 따로 있는 걸까요? 남 선수,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으로 연습 라운드 홀인원이라는데요. 이번 마스터스가 정말 기다려질 것 같네요. 이번 주말 멕시코전에서 A매치 500승에 도전하는 축구대표팀. 오늘은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처음으로 훈련에 합류했네요.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가을의 끝자락이 주는 막바지 선물 같은 날씨입니다. 매일 날씨를 전하는 기상캐스터지만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날씨가 좋습니다. 떠나는 이 계절이 아쉽다면 내일 충분히 만끽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추위도 미세먼지 걱정도 없이 늦가을 정취가 가득하겠습니다. 단 건조한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도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영동 지방에서는 닷새째 건조경보가 이어지겠는데요. 비 예보가 다음 주 중반에나 있습니다. 그 사이 건조특보가 더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작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의 하늘이 온종일 맑겠고 하루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중서부 지방에서는 오전에 먼지가 잠시 쌓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5도, 대전 3도, 부산 10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3도 정도 오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7도, 광주 20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도 높겠습니다. 한동안 큰 추위는 없겠지만 금요일인 모레부터 다시 미세먼지가 짙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11일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